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잘 보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반려동물 중 고양이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읽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려견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이라면 아실만한 2020년 나우키상 수상작인 소년과 개와 후속작 소울메이트로 한국 애견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하세 세이쉬의 세 번째 작품 개는 훌륭하다인데요. 토이푸들, 믹스견, 레브라도 리트리버, 바세타운드, 플랫코디드 리트리버, 프렌치 불독, 버니즈 마운틴 도그라는 7종의 개와 함께 살아가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을 통해 반려견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소년과 개라는 소설을 소개하며 이야기했었지만 오랜 기간 반려견을 길렀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소설을 읽으면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문득 너무 아파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강아지의 기억이 떠올라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안고 가면서 눈도 보이지 않는 강아지에게 여기는 우리가 산책하던 길이야. 여기는 이사하기 전 우리가 살았던 집이야. 하며 말을 걸어주었었는데 지금도 다시 생각하니 울컥하네요. 저희 강아지가 믹스견이었는데 마침 이 책에 믹스견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밭의 사탕수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태양은 이미 소나이 언덕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옅은 구름이 땅검해진 하늘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쿠야마 에이쇼는 처마 밑에 서서 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사탕수수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바다와 다른 것은 바람의 흐름에 따라 그 리듬이 토막토막 끊길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바람이 끊기고 소리가 멎었다. 에이쇼는 혀를 차며 짜증을 냈다. 흰둥아, 어디 갔냐?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다. 밭을 향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다시 일고 사탕수수들이 다시 노래하듯 출렁거렸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에이쇼는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썰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구우면 초라한 식사가 완성된다. 하츠에가 죽고 난 뒤 그럴싸한 요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구운 생선에서 껍질을 벗긴 뒤 잘게 썰어 스테인리스 용기에 집어넣었다. 거기에 게사료를 넣고 물을 부었다. 꼭 불려서 먹이라고 핫즈에는 입에 신물이 나도록 말했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핫즈에가 그렇게 하라니 그러는 것뿐. 흰둥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에이쇼는 식탁에 앉아 TV 뉴스 프로그램을 보며 식사를 했다. 다 먹고 나면 차를 우리고 담배를 피울 것이다. 핫즈의 잔소리 탓에 10년 가까이 금연을 했었다. 하지만 핫즈에가 죽고 나서는 다시 피우게 되었다. 저승에서 핫즈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핫즈에는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난감한 표정을 에이쇼에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에이쇼는 담배 피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에게 길들여졌다고 동네 남정네들이 웃었지만 에이쇼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핫즈에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에이쇼는 기뻤다. 핫즈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에이쇼는 그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었다. 작년 겨울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에이쇼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핫즈에가 부엌에 쓰러져 있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핫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심근경색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뭔가 전조가 있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 그 말에 에이쇼는 크게 상처받았다. 네가 조심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시신을 앞에 두고 에이쇼는 담배를 피웠다. 미안하다. 몇 번이나 사과하면서 계속 피웠다. 어느새 차가 다 식어 있었다. 뉴스도 끝나고 TV에서는 시시한 예능이 흘러나왔다. 흰둥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에이쇼는 혀를 차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수수밭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흰둥아 어디 갔냐? 밥 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바람을 거슬러 외쳤다. 평소 흰둥이를 자유롭게 내버려뒀지만 녀석이 집을 떠나는 일은 드물었다. 흰둥이는 에이쇼와 함께 밭에 가서 에이쇼가 일하는 동안 밭 주변을 뛰어다니고 에이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간혹 보이지 않더라도 식사 시간에는 돌아왔다. 흰둥아! 다시 한번 외쳤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다시 담배를 꺼낸 에이쇼는 바람을 등지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개비를 다 피울 때쯤 사탕수수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흰둥이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런 시간까지 어디를 쏘다닌 거야? 에이쇼는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오는 흰둥이를 향해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 사료가 담긴 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집 마당에 도착한 흰둥이의 입에 뭔가 물려 있었다. 뭐야? 에이쇼가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자 흰둥이의 입에 물린 털복숭이가 흐릿하게 보였다. 쥐냐? 바보야.
그런 건 아무데나 버리고 와야지. 여느 때 같으면 A쇼가 손에 든 그릇에 시선을 맞추며 미동도 하지 않을 흰둥이가 A쇼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계집으로 들어갔다. 이놈아, 밥 안 먹을 거야? A쇼가 당황해 계집으로 다가갈 때였다. 야옹. 계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 같았는데 흰둥이가 그런 소리를 낼 리 없었다. 쥐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냐? 그릇을 땅에 내려놓고 에이쇼는 계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흰둥이가 털복숭이를 품에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야옹, 야옹.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영락없는 털복숭이 새끼 고양이였다. 어디서 데려온 거야? 흰둥이는 2달 전에 발정기가 끝난 상태였다. 평소에도 발정기가 끝나면 상상 임신 비슷한 상태에 빠지고 출산 시기가 되면 나무 토막 따위를 물고 와서 제가 낳은 새끼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신용을 내던 흰둥이였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 물고 온 것이다. 흰둥아, 어디 좀 보여봐. A쇼가 계집 안으로 팔을 뻗었다. 흰둥이가 송곳니를 드러냈지만 이내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으로 A쇼의 모습을 지켜봤다. 새끼 고양이는 애처로울 정도로 작았고 A쇼의 손 위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온몸은 다갈색으로 꼬리가 길었다. 흰둥아, 얘는... A쇼는 새끼 고양이를 살피다가 말을 멈췄다. 흰둥이가 빨리 돌려달라는 듯 콧소리를 냈다. 얘는 살쾡이잖아. 손하는 녀석은 고양이에 비해 귀도 크고 손발도 짧았다. 흰둥아, 얘 어디서 찾아온 거야? A쇼가 흰둥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나 흰둥이는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A쇼는 다음날 이리오모테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찾아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자세히 조사했다. 맞았다. 흰둥이가 어디선가 물고 온 것은 틀림없이 이리오모테 살쾡이의 새끼였다. 이 섬에서 나고 자란 지 70년 가까이 됐지만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은 관광객 못지않게 부족했던 것이다. A쇼는 센터 직원들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본래라면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보호하면 곧장 신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씩씩하게 새끼 살쾡이를 돌보는 흰둥이 때문에 A쇼는 망설여졌다. 흰둥이의 육아놀이는 2주에서 3주 정도면 끝날 거였다. 그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 새끼 살쾡이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그때라도 늦지 않을 테니까. 행여나 새끼 살쾡이가 죽지 않도록 잘 챙겨주면 그만이라고 말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A쇼는 계집안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새끼 살쾡이가 흰둥이의 젖을 빨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흰둥이의 젖이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새끼 살쾡이에게 젖을 물리며 흰둥이 자신은 졸고 있었다. 에이쇼는 텐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물었다. 흰둥이랑 살쾡이는 진짜 부모 자식처럼 보였다. 흰둥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흰둥이는 하얀 개가 아니었다. 온몸이 갈색과 흰색의 얼룩덜룩한 털로 뒤덮인 믹스견이었다. 할아버지가 기르던 개도 근처에서 기르던 개도 전부 흰둥이였기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흰둥이로 부른 것뿐이다. 흰둥이는 핫즈에가 데려온 놈이다. 이시가키 섬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아는 집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를 넘겨받은 것이다. 핫즈에는 흰둥이를 품에 안고 돌아오다가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흰둥이에게 사로잡혔다. 에이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흰둥이를 정성스레 돌봤다. 정신을 차려보니 에이쇼는 손수 계집을 짓고 있었다. 흰둥이가 집에 온 덕분에 에이쇼는 일이 하나 더 늘었는데 한 달에 2번 이시가키 섬까지 가서 흰둥이를 위한 사료를 대량으로 사와야 했다. 이전까지는 한 달에 1번 갈까 말까였다. 늙은 2사람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은 웬만하면 섬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시가키 섬에 가는 것은 대개 기분 전환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이리오모테 섬에는 큰 슈퍼가 없었다. 구멍가게에서는 식료품을 취급할 뿐이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웬만한 것들을 주문할 수 있다지만 에이쇼도 핫즈에도 태어나서 컴퓨터를 만져본 일이 없었다. 흰둥이가 눈을 떴는지 계집에서 응석 부리는 듯한 콧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밥 시간이라면 아직 일러. 에이쇼의 말에도 흰둥이가 또 울었다. 핫즈에에게는 비슷한 소리를 내며 어리광을 부렸었지만 핫즈에가 떠난 뒤에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다. 에이쇼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계집으로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보자 흰둥이가 왼쪽 배를 아래로 하고 누워 있었다. 새끼 살쾡이가 젖꼭지에 달라붙어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다. 몸이 안 좋냐, 흰둥아? 에이쇼가 묻자 흰둥이가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를 들어 올렸다. 부풀어 오른 젖꼭지들이 드러났는데 그중 2개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뭔 일이야? 다쳤나? 에이쇼는 시야를 가로막는 새끼 살쾡이를 억지로 젖가슴에서 떼어냈다. 순간 흰둥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울었다. 살쾡이가 달라붙어 있던 젖꼭지에 빨갛게 피가 배어 있었다. 이 녀석 때문인가? 손에서 버둥대는 새끼 살쾡이의 주둥이를 잡고 벌리자 이빨이 벌써 나 있었다. 이 녀석 때문이었군. 아프냐, 흰둥아? 말을 걸자 흰둥이가 또 어리광을 부리듯 울음소리를 냈다. 냉장고에 우유가 있지 아마? 이 녀석에겐 우유를 줘야겠네.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를 마다한다면 역시 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을 듯 했다. 에이쇼가 살쾡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흰둥이가 새된 소리로 짖으며 계집에서 뛰어나와 에이쇼의 다리에 자신의 앞다리를 올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뭐야, 얘를 데려가지 말라고? 흰둥이가 울음을 그쳤다. 얘한테 젖먹이면 아프잖아. 에이쇼는 허리를 굽혀 흰둥이 앞에 손을 내밀었다. 새끼 살쾡이가 손 안에서 몸을 버둥거렸다.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의 얼굴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혀로 핥았다. 아파도 괜찮은 거야? 흰둥이가 애처롭게 에이쇼를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끄덕이자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를 입에 물더니 다시 계집으로 돌아갔다. 하츠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에이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었다. 에이쇼는 사용하지 않는 타월과 손수건을 접어 계집에 깔아주었다. 이 남쪽 섬에서 추위를 탈 일은 없겠지만 흰둥이와 새끼 살쾡이에게는 부드러운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배가 부른 듯 새끼 살쾡이는 흰둥이의 앞다리를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다. 흰둥이는 새끼 살쾡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직 젊었던 하츠에가 갓 태어난 장남 카즈히사를 안고 잠자리에 든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하츠에는 카즈히사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에이쇼가 웃으며 말하자 그래도 좋다며 하츠에는 뺨을 붉히며 노래를 계속했다. 그 뒤로 준코에게도 츠구오에게도 하츠에는 똑같이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새 아이는 이제 곁에 없었다. 카즈이사는 오사카에서, 츠구오는 도쿄에서 취직해 각각 가정을 꾸렸다. 준코는 나하시로 시집을 갔다. 한때 번잡했던 집도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휑해졌고 이윽고 하츠에도 떠나버렸다. 에이쇼는 외톨이가 됐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서 술을 마실 때면 에이쇼의 머릿속에는 늘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버림받기 위해 아이들을 만들고 키웠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고작 이따위 고독이란 말인가? 음산한 기운이 온몸을 휘저으며 에이쇼는 고조망태가 됐다. 몇 번이나 그런 밤을 지냈을까? 아내도 아이들도 사라진 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TV를 켜도 그 정적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에이쇼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몸을 일으켰다.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끈이 느슨해지면서 갑작스레 쏟아져 버리는 것이다. 허리를 펴자 흰둥이가 짧게 울었다. 새끼 살쾡이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배고프냐, 흰둥아? 흰둥이가 또 울음소리를 냈다. 그래, 그래. 준비해서 올 테니 기다려라.
에이쇼는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섰다. 늘 먹던 그릇에 사료를 넣고 냉장고에서 삶은 닭고기가 담긴 용기를 꺼냈다. 새끼 살쾡이에게 저렇게 젖을 먹이다가는 체력을 빼앗길 것 같아 며칠 전에 고기를 구해 삶아 놓은 것이다. 에이쇼 자신은 배에 기름칠을 한 지 오래였다. 생선, 채소, 그리고 쌀. 입에 넣는 것은 그뿐이었다.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흰둥이가 이미 텐마루 밑에서 에이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 살쾡이는 계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잘도 그 녀석을 깨우지 않고 나오셨군. 에이쇼는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릇을 땅에 내려놓았다. 흰둥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산책도 안 가고 온종일 새끼 살쾡이를 돌볼 뿐인데도 흰둥이의 식욕은 왕성했다. 흰둥이가 밥을 먹는 동안 에이쇼는 계집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며칠 만에 새끼 살쾡이는 꽤 자랐다. 녀석은 자고 일어나 흰둥이랑 놀고 젖을 먹고 또 잤다. 질리지 않고 반복하는 동안 몸집이 커지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머지않아 흰둥이 젖만으로는 모자랄 테니 다른 식사를 줘야 할 듯 했다. 살쾡이도 강아지 사료를 먹이면 되나? 에이쇼는 혼잣말을 하듯 자문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흰둥이 사료를 사러 가는 이시가키 섬의 슈퍼에서도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따로 판매하고 있었다. 어느새 식사를 마친 흰둥이가 다시 계집으로 돌아왔다. 이 녀석을 위해서 고양이용 사료를 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내가 없어도 괜찮겠냐? 흰둥이가 몸을 눕히는 순간 새끼 살쾡이가 눈을 떴다. 그러고는 불만을 호소하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었다. 허, 그럴싸하게 오네. 에이쇼는 혀를 찼다. 새끼 살쾡이가 벌떡 일어나 에이쇼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역시 애완 고양이와는 달랐다. 야생동물인 것이다. 에이쇼가 손을 뻗자 새끼 살쾡이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이 녀석도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개가 흰둥이라면 고양이는 역시 타마였다. 좋아. 오늘부터 이 녀석 이름은 타마다. 새끼 살쾡이 타마가 털을 고르기 시작했다. 새 이름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에이쇼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웃는 게 얼마만인지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밭의 사탕수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태양은 이미 소나이 언덕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옅은 구름이 땅꺼매진 하늘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쿠야마 에이쇼는 처마 밑에 서서 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사탕수수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바다와 다른 것은 바람의 흐름에 따라 그 리듬이 토막토막 끊길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바람이 끊기고 소리가 멎었다. 에이쇼는 혀를 차며 짜증을 냈다. 흰둥아, 어디 갔냐?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다. 밭을 향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다시 일고 사탕수수들이 다시 노래하듯 출렁거렸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에이쇼는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썰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구우면 초라한 식사가 완성된다. 핫즈에가 죽고 난 뒤 그럴싸한 요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구운 생선에서 껍질을 벗긴 뒤 잘게 썰어 스테인리스 용기에 집어넣었다. 거기에 게사료를 넣고 물을 부었다. 꼭 불려서 먹이라고 핫즈에는 입에 신물이 나도록 말했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핫즈에가 그렇게 하라니 그러는 것뿐. 흰둥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에이쇼는 식탁에 앉아 TV 뉴스 프로그램을 보며 식사를 했다. 다 먹고 나면 차를 우리고 담배를 피울 것이다. 핫즈의 잔소리 탓에 10년 가까이 금연을 했었다. 하지만 핫즈에가 죽고 나서는 다시 피우게 되었다. 저승에서 핫즈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핫즈에는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난감한 표정을 에이쇼에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에이쇼는 담배 피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에게 길들여졌다고 동네 남정네들이 웃었지만 에이쇼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핫즈에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에이쇼는 기뻤다. 핫즈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에이쇼는 그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었다. 작년 겨울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에이쇼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핫즈에가 부엌에 쓰러져 있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핫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심근경색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뭔가 전조가 있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 그 말에 에이쇼는 크게 상처받았다. 네가 조심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시신을 앞에 두고 에이쇼는 담배를 피웠다. 미안하다. 몇 번이나 사과하면서 계속 피웠다. 어느새 차가 다 식어 있었다. 뉴스도 끝나고 TV에서는 시시한 예능이 흘러나왔다. 흰둥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에이쇼는 혀를 차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수수밭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흰둥아, 어디 갔냐? 밥 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바람을 거슬러 외쳤다. 평소 흰둥이를 자유롭게 내버려뒀지만 녀석이 집을 떠나는 일은 드물었다. 흰둥이는 에이쇼와 함께 밭에 가서 에이쇼가 일하는 동안 밭 주변을 뛰어다니고 에이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간혹 보이지 않더라도
식사 시간에는 돌아왔다. 흰둥아! 다시 한번 외쳤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다시 담배를 꺼낸 에이쇼는 바람을 등지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개비를 다 피울 때쯤 사탕수수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흰둥이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런 시간까지 어디를 쏘다닌 거야? 에이쇼는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오는 흰둥이를 향해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 사료가 담긴 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집 마당에 도착한 흰둥이의 입에 뭔가 물려 있었다. 뭐야? 에이쇼가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자 흰둥이의 입에 물린 털복숭이가 흐릿하게 보였다. 쥐냐? 바보야. 그런 건 아무데나 버리고 와야지. 여느 때 같으면 에이쇼가 손에 든 그릇에 시선을 맞추며 미동도 하지 않을 흰둥이가 에이쇼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마당 한구석에 있는 계집으로 들어갔다. 이놈아, 밥 안 먹을 거야? 에이쇼가 당황해 계집으로 다가갈 때였다. 야옹. 계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 같았는데 흰둥이가 그런 소리를 낼 리 없었다. 쥐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냐? 그릇을 땅에 내려놓고 에이쇼는 계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흰둥이가 털복숭이를 품에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야옹 야옹.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영락없는 털복숭이 새끼 고양이였다. 어디서 내려온 거야? 흰둥이는 2달 전에 발정기가 끝난 상태였다. 평소에도 발정기가 끝나면 상상 임신 비슷한 상태에 빠지고 출산 시기가 되면 나무 토막 따위를 물고 와서 제가 낳은 새끼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신용을 내던 흰둥이였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 물고 온 것이다. 흰둥아, 어디 좀 보여봐. 에이쇼가 계집 안으로 팔을 뻗었다. 흰둥이가 송곳니를 드러냈지만 이내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으로 에이쇼의 모습을 지켜봤다. 새끼 고양이는 애처로울 정도로 작았고 에이쇼의 손 위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온몸은 다갈색으로 꼬리가 길었다. 흰둥아, 얘는... 에이쇼는 새끼 고양이를 살피다가 말을 멈췄다. 흰둥이가 빨리 돌려달라는 듯 콧소리를 냈다. 얘는 살쾡이잖아. 손하는 녀석은 고양이에 비해 귀도 크고 손발도 짧았다. 흰둥아, 얘 어디서 찾아온 거야? 에이쇼가 흰둥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나 흰둥이는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에이쇼는 다음날 이리오모테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찾아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자세히 조사했다. 맞았다. 흰둥이가 어디선가 물고 온 것은 틀림없이 이리오모테 살쾡이의 새끼였다. 이 섬에서 나고 자란 지 70년 가까이 됐지만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은 관광객 못지않게 부족했던 것이다.
A쇼는 센터 직원들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본래라면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보호하면 곧장 신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씩씩하게 새끼 살쾡이를 돌보는 흰둥이 때문에 A쇼는 망설여졌다. 흰둥이의 육아놀이는 2주에서 3주 정도면 끝날 거였다. 그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 새끼 살쾡이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그때라도 늦지 않을 테니까. 행여나 새끼 살쾡이가 죽지 않도록 잘 챙겨주면 그만이라고 말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A쇼는 계집안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새끼 살쾡이가 흰둥이의 젖을 빨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흰둥이의 젖이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새끼 살쾡이에게 젖을 물리며 흰둥이 자신은 졸고 있었다. A쇼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물었다. 흰둥이랑 살쾡이는 진짜 부모 자식처럼 보였다. 흰둥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흰둥이는 하얀 개가 아니었다. 온몸이 갈색과 흰색의 얼룩덜룩한 털로 뒤덮인 믹스견이었다. 할아버지가 기르던 개도 근처에서 기르던 개도 전부 흰둥이였기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흰둥이로 부른 것뿐이다. 흰둥이는 핫즈에가 데려온 놈이다. 이시가키 섬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아는 집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를 넘겨받은 것이다. 핫즈에는 흰둥이를 품에 안고 돌아오다가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흰둥이에게 사로잡혔다. A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흰둥이를 정성스레 돌봤다. 정신을 차려보니 A쇼는 손수 계집을 짓고 있었다. 흰둥이가 집에 온 덕분에 A쇼는 일이 하나 더 늘었는데 한 달에 2번 이시가키 섬까지 가서 흰둥이를 위한 사료를 대량으로 사와야 했다. 이전까지는 한 달에 1번 갈까 말까였다. 늙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은 웬만하면 섬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시가키 섬에 가는 것은 대개 기분 전환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이리오모테 섬에는 큰 슈퍼가 없었다. 구멍가게에서는 식료품을 취급할 뿐이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웬만한 것들을 주문할 수 있다지만 A쇼도 핫즈에도 태어나서 컴퓨터를 만져본 일이 없었다. 흰둥이가 눈을 떴는지 계집에서 응석 부리는 듯한 콧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밥 시간이라면 아직 일러. A쇼의 말에도 흰둥이가 또 울었다. 핫즈에에게는 비슷한 소리를 내며 어리광을 부렸었지만 핫즈에가 떠난 뒤에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다. A쇼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계집으로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보자 흰둥이가 왼쪽 배를 아래로 하고 누워 있었다. 새끼 살쾡이가 젖꼭지에 달라붙어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다. 몸이 안 좋냐 흰둥아? A쇼가 묻자 흰둥이가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를 들어 올렸다. 부풀어 오른 젖꼭지들이 드러났는데 그중 2개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뭔 일이야? 다쳤나? A쇼는 시야를 가로막는 새끼 살쾡이를
억지로 젖가슴에서 떼어냈다. 순간 흰둥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울었다. 살쾡이가 달라붙어 있던 젖꼭지에 빨갛게 피가 배어 있었다. 이 녀석 때문인가? 손에서 버둥대는 새끼 살쾡이의 주둥이를 잡고 벌리자 이빨이 벌써 나 있었다. 이 녀석 때문이었군. 아프냐 흰둥아? 말을 걸자 흰둥이가 또 어리광을 부리듯 울음소리를 냈다. 냉장고에 우유가 있지 아마. 이 녀석에겐 우유를 줘야겠네.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를 마다한다면 역시 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을 듯 했다. A쇼가 살쾡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흰둥이가 새된 소리로 짖으며 계집에서 뛰어나와 A쇼의 다리에 자신의 앞다리를 올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뭐야, 얘를 데려가지 말라고? 흰둥이가 울음을 그쳤다. 얘한테 젖먹이면 아프잖아. A쇼는 허리를 굽혀 흰둥이 앞에 손을 내밀었다. 새끼 살쾡이가 손 안에서 몸을 버둥거렸다.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의 얼굴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혀로 핥았다. 아파도 괜찮은 거야? 흰둥이가 애처롭게 A쇼를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끄덕이자 흰둥이가 새끼 살쾡이를 입에 물더니 다시 계집으로 돌아갔다. 하쯔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A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었다. A쇼는 사용하지 않는 타월과 손수건을 접어 계집에 깔아주었다. 이 남쪽 섬에서 추위를 탈 일은 없겠지만 흰둥이와 새끼 살쾡이에게는 부드러운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배가 부른 듯 새끼 살쾡이는 흰둥이의 앞다리를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다. 흰둥이는 새끼 살쾡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직 젊었던 하츠에가 갓 태어난 장남 카즈이사를 안고 잠자리에 든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하츠에는 카즈이사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A쇼가 웃으며 말하자 그래도 좋다며 하츠에는 뺨을 붉히며 노래를 계속했다. 그 뒤로 준코에게도 츠구오에게도 하츠에는 똑같이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새 아이는 이제 곁에 없었다. 카즈이사는 오사카에서, 츠구오는 도쿄에서 취직해 각각 가정을 꾸렸다. 준코는 나하시로 시집을 갔다. 한때 번잡했던 집도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휑해졌고 이윽고 하츠에도 떠나버렸다. A쇼는 외톨이가 됐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서 술을 마실 때면 A쇼의 머릿속에는 늘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버림받기 위해 아이들을 만들고 키웠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고작 이따위 고독이란 말인가. 음산한 기운이 온몸을 휘저으며 A쇼는 고조망태가 됐다. 몇 번이나 그런 밤을 지냈을까. 아내도 아이들도 사라진 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TV를 켜도 그 정적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A쇼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몸을 일으켰다.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끈이 느슨해지면서 갑작스레 쏟아져 버리는 것이다. 허리를 펴자 흰둥이가 짧게 울었다. 새끼 살쾡이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배고프냐 흰둥아? 흰둥이가 또 울음소리를 냈다. 그래. 준비해서 올 테니 기다려라. A쇼는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섰다. 늘 먹던 그릇에 사료를 넣고 냉장고에서 삶은 닭고기가 담긴 용기를 꺼냈다. 새끼 살쾡이에게 저렇게 젖을 먹이다가는 체력을 빼앗길 것 같아 며칠 전에 고기를 구해 삶아놓은 것이다. A쇼 자신은 배에 기름칠을 한 지 오래였다. 생선, 채소, 그리고 쌀. 입에 넣는 것은 그뿐이었다.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흰둥이가 이미 텐마루 밑에서 A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 살쾡이는 계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잘도 그 녀석을 깨우지 않고 나오셨군. A쇼는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릇을 땅에 내려놓았다. 흰둥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산책도 안 가고 온종일 새끼 살쾡이를 돌볼 뿐인데도 흰둥이의 식욕은 왕성했다. 흰둥이가 밥을 먹는 동안 A쇼는 계집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며칠 만에 새끼 살쾡이는 꽤 자랐다. 녀석은 자고 일어나 흰둥이랑 놀고 젖을 먹고 또 잤다. 질리지 않고 반복하는 동안 몸집이 커지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머지않아 흰둥이 젖만으로는 모자랄 테니 다른 식사를 줘야 할 듯 했다. 살쾡이도 강아지 사료를 먹이면 되나? A쇼는 혼잣말을 하듯 자문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흰둥이 사료를 사러 가는 이시가키 섬의 슈퍼에서도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따로 판매하고 있었다. 어느새 식사를 마친 흰둥이가 다시 계집으로 돌아왔다. 이 녀석을 위해서 고양이용 사료를 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내가 없어도 괜찮겠냐? 흰둥이가 몸을 눕히는 순간 새끼 살쾡이가 눈을 떴다. 그러고는 불만을 호소하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었다. 그럴싸하게 오네. A쇼는 혀를 찼다. 새끼 살쾡이가 벌떡 일어나 A쇼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역시 애완 고양이와는 달랐다. 야생동물인 것이다. A쇼가 손을 뻗자 새끼 살쾡이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이 녀석도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개가 흰둥이라면 고양이는 역시 타마였다. 좋아. 오늘부터 이 녀석 이름은 타마다. 새끼 살쾡이 타마가
털을 고르기 시작했다. 새 이름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에이쇼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웃는 게 얼마만인지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